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양란 이후에 조선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변화를 겪게 되었죠. 비변사가 등장한다든지, 봉당 정치가 좀 잘 이루어지다가 또 봉당 정치가 변제되어진다든지, 그리고 수치 체제, 조세 제도도 이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정부의 정책 말고도 민간에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경제겠죠. 경제. 지금도 정부 정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조선시대 후기에는 이렇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좀 우리는 조선시대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전근대 사회가 그렇지만 자급자족, 스스로 생산을 한 다음에 그 생산한 것들을 우리 가족이 같이 소비하면서 사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제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지금과 같이 갖다 팔기 위한, 서로 사고 팔기 위한 그러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는 데서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농업 경영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농경지가 확대되어집니다. 양란 이후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으면서 농경지가 줄어들었고, 광해군 때부터 해가지고 농경지를 확대하기 위한 개간 사업들을 계속 실시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점점 농경지를 넓혀가는 와중에, 특히 이제 개간 사업을 통해서 양반지주들이 이제 노비들이나 아니면 소작인들과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농경지를 확대해 나갑니다. 자, 농경지를 확대해 나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농업기술상의 변화를 꾀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모내기의 확대 및 농업기술 발달입니다. 그래서 모내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모내기라는 것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고려 말부터 이미 남부지역, 삼남쪽의 남부지역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모내기를 금지시켰어요. 정부에서는 모내기를 왜 금지시켰냐면은, 봄철의 가뭄의 위험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내기를 금지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내기는 원래 이게 모판에다가 모를 심은 다음에 5월 말에서 6월 초쯤이 되면은 이 모판에서 잘 자란 모들을 논으로 옮겨 심는 그러한 방법을 모내기 또는 이양법, 옮겨 심는다고 해서 이양법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점은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에 비해서 생산량은 많지만, 이 모내기를 할 때, 모내기 이양을 하는 5월 말에서 6월 초 이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물이 풍부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당시로서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도박에 가깝다라고 정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내기를 통해서 수확이 되게 잘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수확이 적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완전히 망치지 않을 수 있는 직파법, 직접 씨앗을 뿌리는 방법을 권장했던 거고, 모내기는 이제 금지, 망할 우려가 있어서 망하지 못하도록 모내기를 금지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해보니까, 소문 듣다 보니까 모내기를 하니까 정말 생산량이 많대, 몇 배가 된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초기, 중기, 후기로 가면서 어쨌든 수리시설도 많이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하면서 이 농업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내기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었겠죠. 그래서 높은 생산력으로 인해서 18세기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내기의 영향, 이양법의 영향으로는 이모작이 가능해요.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모작은 각각 다른 농작물을 2번 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벼를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리를 심는 거겠죠. 쌀, 벼를 2번 심는 것은 이기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모작, 이기작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동남아시아 따뜻한 지역에서는 1년에 2번까지도 쌀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각각 다른 작물들을 2번 심는데요. 예를 들면은 3월 달에 논에다 직접 씨앗을 뿌리는 직파를 하면은 3월에 뿌린 다음에 9월 달 가서 추수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이 땅에서 한 번밖에 못 지어요. 근데
모내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모내기를 하는 시점이 5월 말에서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고 9월, 10월에 추수를 하면은 거기다 또 한 번 보리를 심어가지고 겨울이 지나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져서 두 번 농사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전에는 모내기가 가능하더라도 약간 시비법, 거름주는 그런 기술들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지력을 회복할 때까지 좀 땅을 놀려야겠지만 이제는 시비법도 많이 발달하고 농업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전에 농사를 두 번 지어도 땅의 기운, 땅의 지력을 시비법, 거름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도달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작을 또 이제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쌀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고 나면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리는 세금이 아니면은 이렇게 뭐랄까 소작인 당시에는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인들이 많았잖아요. 소작인들은 쌀에 대한 소작료도 내고 그랬죠. 근데 보리는 이거의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소작인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보리는 수확하면 온전하게 나의 수입,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모작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모작은 어쨌든 광작,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를 안 할 때는 직접 씨앗을 뿌리면은 여름이 되면은 상당히 이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잡초 뽑고 이런데 긴맥이라고 하죠.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모내기 할 때는 모를 옮겨 심잖아요. 모를 옮겨 심을 때 어떠한 모들만 옮겨 심을까요? 건강한 모들만 옮겨 심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모가 잘 자라니까 쭉정이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쭉정이를 뽑을 필요도 없고 또한 일렬을 맞춰서 심다 보니까 열과 오가 딱 맞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영양분이 많아. 그러니까 씨앗을 막 뿌리면은 한 곳에 뭉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뭉쳐서 자란 애들은 서로 영양분이 적으니까 서로 빨아먹다 보니까 쭉정이가 될 테고 둥성둥성 뿌려진 데는 잘 자랄 테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는 간격을 맞춰서 심기 때문에 또 간격이 있기 때문에 또 잡초를 뽑기도 수월한 그래서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혼자서 한 명이 장정 한 명이 농사 짓는 게 예를 들어 1000평이다 하면은 이제는 노동력이 농사를 짓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에 뭐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2배, 3배, 2000평, 3000평 늘어나면서 혼자서 넓은 땅을 농사 짓는 광작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안 좋은 점이냐? 네. 지주들이 그전에는 혼자서 내가 10,000평이 있어요. 10,000평이 있으면은 각 한 집마다 1000평씩 농사 짓도록 이렇게 나눠졌다라면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네 집만 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데 이제 노비들이 데려다가 직접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내가 커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이제 그만 소작농들한테 이제 그만 농사지어 내가 직접 짓고 하면서 소작인들이 농토에서 내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 중에는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광작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부유층 농민도 등장하지만 농토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냥 날품팔이 하루하루 요즘 치면 약간 요즘으로 치면은 날마다 일해서 먹고 사는 약간 일일 노동자?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임금 노동자, 하루하루 사는 임금 노동자를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더 이상 이제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은 도시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몸으로 노동하는 일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견종법이 일반화되어집니다. 이제 모내기는 논농사와 관련된 거라면요. 견종법은 이제 밭농사하고 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가면 이렇게 흙이 쌓여져 있는 이랑이 있고 이렇게 파 들어간 고랑이 있습니다. 이랑이 있고요. 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 흙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 이랑에다가 씨앗을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요 파여진 고랑에다가 요렇게 파여진 고랑에다 씨앗을 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어쨌든 바람이 불고 겨울에 특히 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람이 있게 불다가 이 바람을 씨앗이 있는 부분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농작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견종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업 경영의 변화, 이제 상업적 농업입니다. 자, 주요 도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상품 작물 재배가 증가해요. 자, 상품 작물이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왜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자급자족,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죠. 근데 이제는 상품 작물이라는 얘기는 갖다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쌀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갖다 판다는 얘기는 먹고 우리 가족이 쌀 농사지어서 먹고도 이제 남는 잉여 생산물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인삼 워낙에 유명하죠. 면화, 특히 쌀이나 면화 같은 경우는 또 현물 화폐로도 사용됐죠. 담배도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담배도 재배를 하는데 여러분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 채소, 그래서 이제 서울 한성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채소를 농사짓는 채소 농가들도 널리 생기게 되어집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약간 원예농업처럼 이제 도시 주변에 꽃이랑 채소 심는 그런 농업들이 발달한다라고 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자, 그때도 이제 채소 주변에서 채소 농사 짓는 농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 작물로 농가소득,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쌀 농사 먹을 거 내가 먹기 위한 농사만 지었다라면은 이제 정말 다양한 품목들을 갖다 팔기 위한 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도조법이 성행하게 되어집니다. 도조법. 원래 그 전까지는 타조법이라고 하거든요. 타조법은 정률지대예요. 정률지대라고 해가지고, 자, 소작농가 이제 땅 주인, 지주와 소작인 간에 약속을 하죠. 너 농사 지은 다음에 50%를 나한테 바쳐. 60%를 바쳐. 라고 약속을 하면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내가 올해 열심히 농사 지어서 200가마를 생산했다라고 하면은 100가마를 50%를 약속했으면 100가마를 이제 땅 주인, 지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게 타조법이에요. 50% 주기로 했으니까, 60% 주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하는 거. 50%에서 정률지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조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액지대로 바뀌어요. 정액은 X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올해 얼만큼 농사를 짓든지 간에 나는 받아갈 거야. 얼마를 받아갈 거냐면은 100가마를 받아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200가마를 생산을 하든 300가마를 생산을 하든 나는 100가마를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민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을까요? 네, 당연히 도조법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도조법은 내가 100가마만 바치면 되잖아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도 100가마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작인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를 별로 관심을 두고 그렇게 막 간섭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난 100가마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타조법, 정률지대일 때는 이 지주들이 엄청나게 간섭을 해요. 왜냐면 얘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량이 많아야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얘가 200가마를 생산하면 내가 100가마를 가져가지만 얘가 300가마를 생산하면 나는 150가마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일 안 하냐 뭐 하냐 농사 그렇게 지면 안 되지 하고 간섭한단 말이에요. 귀찮죠. 그런데 이제 도조법을 시행하면서부터는 난 약속된 것만 주면 되니까 내 동산 내가 마음대로 지을 거야. 변호사 말고도 다른 것도 지을래. 어쨌든 난 쌀 100가마만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되게 도조법으로 정해지는 게 되게 3분의 1,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타조법일 때 2분의 1보다는 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당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어쨌든 단위 면적당 같은 땅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소작인들에게는 좀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민영수공업의 발살성화, 민영수공업입니다. 조선 전개는 관영수공업 중심이었어요. 관영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인들이 관청에 소속되어 있어서 야, 뭐 필요해, 붓이 필요해, 먹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말하면 주문을 하면은 주문이 아니겠죠. 그렇죠. 명령을 하면은 관청에 딸려있는 장인들이 생산해서 바치는 시스템이 바로 관영수공업이 있죠. 그러니까 장인들의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합니다. 민영 말 그대로 그렇죠. 민간에서 만들어서 이제 생산해서 갖다 사고 파는 그러한 방법을 민영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또 각종 상품에 대한 수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그전에는 양반들만 누리던 문화, 사치품들도 이 농민들 중에도 부유해진 부유층들이 많이 생기면서 나도 양반들이 하는 거 사고 싶어, 집에다 두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물건들에 대한 생필품이 아닌 물건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대제라는 게 선행합니다.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선대제는 미리 대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봅시다.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어요.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는데, 시장이나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는데, 자, 저 티 사러 왔어요. 했더니, 점원이 옛날처럼 사이즈를 다 잰 다음에 자, 일주일 있다 가지러 오세요 하면은, 갑자기,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자,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나와. 다시 생각해보니까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아졌어. 그래서 안 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겠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원래 이제 수공업자들한테 나 뭐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세요. 주문하는 주문 제작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인들이 수공업자들한테 돈을 주고, 아니면 물품 제작 비용이라든지, 물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미리 미리 제공해주고 만들도록 하는 거야. 만들고서 이제 완제품을 시장에 갖다 놓으면 사람의 마음은 게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걸 사는 걸 선호하겠죠. 여기서는 A라는 가게에서는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데 B라는 가게에서는 지금 주문하면 일주일 있다 나와요. 그럼 어디 있는 거 사겠어요? 저 같아도 지금 당장 사서 쓰고 싶죠. 그리고 대량으로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재료값도 훨씬 더 대량으로 보면 훨씬 더 쌓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수공업자들한테 물품 대금이나 재료들 미리 대주고 만들면은 이 수공업자들이 상인들에게 납품을 하고 이 상인들이 갖다 파는 그런 시스템을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수공업자들이 누구에 약간 종속되는 느낌일까요? 그렇죠. 물품 대금을 내주는 상인들에게 종속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좀 돈을 많이 번 수공업장들은 야, 니네 상인들이랑 같이 안 할래. 나 돈, 재력, 그만큼 자본이 있으니까 나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팔 거야. 라고 하는 독립적인 수공업자들도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도 농사들도 짓지만 부업으로 또는 자급자족, 우리가 자기네가 쓰기 위해서 가대수공업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을 위한 가내수공업, 그래서 점차 집 안에서 밤이나 이렇게 촛불, 호롱불 켜놓고서 거기다 가마 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배트에 삼배 짠다든지 이렇게 기쌈도 하고 이러는데, 점차 자신들이 쓰기 위한 거에서 갖다 팔기 위한 걸로 바뀌게 되어져. 그래서 점차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이 증가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이들이 이제 집에서 만드는 주로 약간 옷감 같은 것들, 무명, 모시, 유기나 옹기, 유기는 그릇이죠. 옹기는 항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갖다 팔기도 합니다. 이번엔 광업입니다. 광업. 원래 조선 전기에는 국가에서 직접 광산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제 조선 양난을 거치고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 부역체계, 그러니까 양인 남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이런 부역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역 동원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역제도가 군대 가는 게 문란해졌던 것처럼 요역체계도 같이 문란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민간에게 이 광산 개발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간 광산의 채굴이 활발해지고 은광 개발이 활발해져요. 은광은 왜냐하면 당시 청나라의 세금제도, 특히 명가 청나라의 세금제도가 은으로 내는 거였거든요. 은으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과 명에서는 은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또 우리나라의 물건은 이제 사고 팔고 수입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에 왔던 사신들이 뇌물로 은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은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광 개발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 맡기고 이러는데 잠체가 성행하죠. 잠체는 뭐냐? 몰래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정부가 허가해주는 민간업자들이 있는데 민간업자들이 아닌 이제 몰래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산을 개발하는 그런 잠체도 성행하게 되어지고 불법이죠. 그리고 또 덕대라는 게 등장합니다. 덕대, 혈주 이런 거 있는데요. 자, 이제 민간에게 광산을 이제 그래 니네 개발하고 세금 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니네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임대료 이런 것도 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광산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곡괭이질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많은 장비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돈, 자본을 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본을 대는 사람이 상인되게 이제 거상들, 대상인들이 자본을 댔겠죠. 자본을 대면은 덕대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치면 전문 경영이에요. 자본을 받아서 내가 이 광산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도록 운영하는 덕대와 같은 광산 전문 경영인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입니다. 상품화폐 경제 처음에서도 언급했죠. 이제 경제가 자급자족해서 갖다 팔기 위한,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원래 농본 억상 정책이었죠. 농업이 이제 산업의 근본이고 상업은 억제한다라는 정책이 조선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죠. 그래서 상업 장사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장사는 좀 이렇게 막았어요.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상품화품 경제가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보면요. 도시의 인구 증가로 상업이 크게 발달. 도시 인구 증가가 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났겠죠. 이제 시가 되면 약간 여러 가지 위생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동의보험 같은 데서 나오지만 약간 약재 보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또한 농촌에서 이 광작으로 인해서 농민층이 분화가 일어나죠. 분농층과 빈농층. 그래서 아예 땅을 잃어버린,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돼. 농사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대동법의 시행도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죠. 지난 시간에 대동법 배웠는데, 이 대동법은 어떤 거예요? 특산물을 직접 국가에서 필요한 특산물을 각각 집집마다 바치던 것을 아예 이제 쌀이나 돈으로 바치고 국가에서 선정한 공인이라는 상인이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대동법이었죠. 그래서 공인이 등장, 관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장시의 성장과 수공업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공인들이 이제 국가가 너 이 돈을 주면서 대동법으로 거둔 세금을 공인한테 주면서, 자, 이제 너 이 뭐 필요하니까 먹이 필요하니까 먹 사와, 배가 필요하니까 배 사와, 뭐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인들은 전국에 있는 시장, 유명한 먹산지, 배산지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한 필요한 물건을 이전에는 관영수검, 나라 관청에 딸린 장인들이 만들었지만 이제 민간 수공업자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품을 공인들이 사서 국가에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수공업도 발달하게 됐던 거죠. 또한 대동법은 쌀뿐 아니라 쌀이나 옷감 말고도 이제 돈으로도 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화폐 납입 실시하면서 화폐 유통도 활발해졌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쌀로 1개월당 12두라는 쌀로 대동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내가 쌀 농사 안 짓고 난 채소 농사만 져요. 배추 농사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은 어쨌든 쌀이나 동전으로 바쳐야 되잖아요.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바쳐야 되니까 이 배추를 갖다 팔아서 쌀을 마련하든지 배추를 갖다 판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산한 것들을 갖다 팔아야 되는, 그래서 시장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통보라는 것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라는 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의 역할은 돌고 돌아야죠. 사고 팔고 이러면서 돈은 돌고 돌아야 돼요. 근데 이 전황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황은 화폐가 부족한 현상을 말합니다. 돈의 역할은 돌고 돌아서 유통을 책임져야 되는 건데, 이때 사람들이 이걸 저금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거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상평 통보가 들어오면은 또 자기가 다른 물건을 사기보다는 그냥 저금해놓고 집에다 괴짝에다가 이 상평 통보를 계속 쌓아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는 돈을 찍어냈는데, 동전을 찍어냈는데 이게 유통되지 않고선 한 집안에 뭔가 들어가기만 안 나와. 그럼 돈은 또 새로 찍어내야 되죠. 새로 찍어내죠. 새로 찍어낼 때, 돈을 찍어낼 때도 뭐가 될까요? 돈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화폐 부족 현상을 전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정조 때는요, 통공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통공정책, 신해년에 있었대서 신해통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기전은 뭐고 시전상인은 뭐고 금난정권은 뭘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 시전상인은요,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상인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 역을 지고 국가가 허가를 내줘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시전 상인이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금난전권이잖아요. 난전상인이 있어요. 시전상인은 반대되는 난전상인인데 요즘으로 치면 약간 노전상처럼 국가의 인정, 허가받지 못했어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지 않겠죠. 근데 시전상인들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세금 내고 국가에 뭐 필요하면 바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점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점권 비슷한 걸 줬어요. 그거를 금난전권이라고 해요. 금난전권. 그래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시전상인들한테 노점상 단속 권리를 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개, 이제 단속한 다음에 관할 고발할 수 있는 권리랑 단속한 다음에 그 물건, 노점상들의 물건들을, 난전의 물건들을 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자,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괜찮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여럿이어야지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도 낮아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서로 경쟁이 돼야지. 근데 이 지금 시전상인들은 거의 이제 독과점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물건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난정권을 폐지시켜버리고 여러 상인들이 같이 경쟁하면서 시장 질서가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을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 유기전은 좀 그래도 국가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금난정권을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단, 명주, 모시, 뭐 종이, 어물 뭐 이런 것들인데 시대마다 조금씩은 좀 6개의 항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뭐 비단, 명주, 모시, 특히 옷감과 관련된 것들 많죠. 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난정권을 폐지해서 여러 곳들에서 이제 시장이 더 활발하게 생기게 되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사상이 더 성장합니다. 물론 금난정권이 폐지되기 이전부터도 사상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사상은 시전상인을 공인상인이라 했죠. 사상은 이제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장사하는 그런 상인들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상, 유상, 송상, 내상, 만상, 의주상인, 의주에 있는 주로 청나라하고 교육을 많이 했고, 유상은 평양상인, 송상은 유명하죠. 개성상인, 내상은 동래, 부산에 있는 상인이요. 경강상인은 경강, 서울경자. 서울에 있는 강 뭐예요? 한강에서 주로 이제 배를 이용해서 포구 이런 데 장사하던 상인들, 특히 유통 이런 데 많이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인들이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난정권이 폐지되니까 이 사상들이 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됐죠. 자, 그러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시와 포구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시계 가면은 오이장이라는 거 있죠. 오이장의 형태로 오늘은 평택이면은 내일은 오산, 그 다음에는 화성, 그 다음에는 수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오일장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활동했던 것은 이제 보부상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보부상. 그래서 보상과 부상의 합친말인데요. 보따리 장소와 등짐 장소. 그래서 보따리 장소는 되게 보찜 안에다가 약간 귀중품, 작고 좀, 귀중품 같은 것들을 팔았다고 하고요. 이제, 등짐 장소는 지게에다 약간 큰 옹기라든지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 보부상들이 주변에 있는 시장들의 5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유통시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시장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요, 5일장에서 아예 상설시장,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으로 성장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객주나 여각은 이제 포구, 5일장은 근처에서 돈다고 치지만, 이제 그 물건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저기 전라도나 이런 데서 전라도 영광에서 굴비를 대량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뭐 신안 이런 데서 소금을 엄청나게 생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서울로 갖고 와야겠죠. 서울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와가지고 중요한 포구들, 여러 물건들이 나루터에 모이게 되어져요. 나루터에서
또 각지의 시장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루토가 약간 도매 장사 시장이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구에서 객주나 여각, 요즘으로 치면은 뭐 여관 비슷한 건데요. 이 객주나 여각, 그러니까 주막 있죠. 주막인데 좀 엄청 큰 주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 운송, 숙박, 금융에 종사하는 중간 상인들의 객주나 여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장사꾼이, 선생님이 이제 강소방이 저기 전라도 나주에서 배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든 저기 바닷가까지 끌고 간 다음에 바닷가에서 배 타고 올라왔어요. 배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나 서울에서 팔아야지 하고 왔는데 서울에 와서 잘 데가 없죠. 그럼 객주나 여기서 여관처럼 자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객주나 여각의 주인한테 내가 배를 이만큼 갖고 왔는데 혹시 사줄 사람 있을지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객주나 여각의 주인이 그렇게 연결도 해줘요. 그리고 갖고 온 것을 이제 저쪽으로 좀 이제 배를 내가 빌려서 갖고 왔으면 배를 반납하고 나면은 뭐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또는 내 배 타고 왔으면은 육지로 또 옮기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좀 옮겨주세요. 이런 거든지. 아니면은 내가 물품 대금을 받았어요. 물품 대금을 받으면은 돈을 엄청나게 상평통보를 한 개짜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들고 다니기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무겁기도 하고. 그럼 맡겨놓고, 요즘은 좀 수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요. 금융업에 종사하기도 했던 거죠. 객주나 여각이. 그래서 되게 신뢰가는 유명하고 큰 객주나 여각에서 발행한 어음은 전국 어디에서도 통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객주나 여각의 상인들은 자기의 신용을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들의 써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객주나 여각에서 발행한 어음들은 통용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시와 포구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되고 운영되어졌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서 이제 대외무역입니다. 대외무역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자, 대외무역은 개시와 후시가 있습니다. 개시, 이름 좀 웃기죠. 개시, 후시. 자, 개시는요, 공무역, 국가와 국가 간에 인정한, 서로 허가받고 하는 무역을 공무역이라고 하고요. 후시는 이제 몰래 하는 사무역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밀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과는 만상, 특히 의주가 압록강 하구에 있는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나라 가깝다 보니까 만상이 활약했고요. 또 중강이라는 곳에서 개시, 양쪽 관리들이 입회한, 청나라, 우리나라 관리들이 있는 가운데, 시장, 장마당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무역장이 열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했다가 뒤로 해서 이제 몰래, 사무역, 이렇게 밀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개시 후시, 책문 이런 곳에도 후시, 밀수 시장이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과의 무역은 이제 내상, 동네 상인을 통해서 활약을 했고요. 또 외관, 그쪽에 외관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도 있어요. 외관, 개시, 후시 등에서 일본과 무역에 또 했고, 또 이제 만상, 내상과 다 왔다 갔다 했던 상인들 중에는 이제 송상, 워낙에 인삼이나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에서 되게 중요한 무역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송상들의 활약도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료 3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통공 사료입니다. 좌의정 체제공이 아뢰기를 시전에 금난정권을 부여한 것은 그들이 나라의 일에 응함으로 이익을 독점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례배들이 시전이 되어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난전으로 몰아 물건을 빼앗고 형조와 한성부에 고발합니다. 이제 유기전을 제외하고 금난정권을 없애면 상인과 주민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치세공이 지금 시전 상인들이 금난정권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짓도 진짜 많이 하긴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난전이 노점상처럼 보이면 물건을 뺏을 수 있잖아요. 물건을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노점상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런 거 아니까 시골에서 친척을 주려고 뭔가 내가 재배한 걸 가지고 갖고 이렇게 서울로 한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얘네들이 무례배들, 그러니까 깡패들 같은 애들이 시전이랑 연결된 얘네들이 가가지고 야 이거 너 난전 너가 노점상 하려고 갖고 온 거네? 자 압수. 아니야 이거 우리 가족 친척 누구 줄 거야? 아니야 압수. 이렇게 해서 뺏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많아지니까 금난정권을 없애버리자.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다 없애버리자라고 자의정 체제공은 이제 남인의 뭔가 리더격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해통공 얘기했고요. 주정에서 받아들여졌고요.
자, 그 다음에 도고 아까 독점 상인인데요. 도고는 이제 독점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아까도 도고가 일부 공인과 사상이 도고로 성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도고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상들 중에 이제 물건 독점해서 자기가 혼자 사고 팔고 하면서 물건값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 독점 상인을 도고라고 합니다. 이 도고들이 등장하는데 대저 2현, 7패는 모두 난전으로서 이익을 빼앗고 도고하고 몰래 팔아대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2현, 7패는 아까 얘기했던 유기전인가 시전 상인들은 지금의 종로거리에 있었어요. 서울 종로거리에 있었는데 2현, 7패는 서울 한양에 근처에 있는 약간 난전들이 모이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2현, 7패 약간 2현은 종로 쪽에 있었고 7패는 지금 약간 남대문 시장 그쪽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고하고 독점해서 파는 무리입니다. 심지어 집방하여 장사를 하는데 매매하는 것이 저희 전에 10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시전상인들보다 사상들의 경제력, 물건 유통량이 거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이제 사상들을 아예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사상들과 일부 공인들이 아예 도고, 독점상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또한 이들은 노원점의 도고, 최경훈, 이성로, 엄차기 등과 체결하여 동서 어물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매입하여 쌓아두었다가 서서히 2현 7패의 중도는 이제 중간 상인이요, 보내 남매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한양으로 들어오는 어물전, 생선 이런 것들을 다 못 들어오게 거기서 다 사들여요. 그 다음에 서울 한양 안에서 생선이 없다 보니까 생선이 이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물건값이 오르겠죠. 그때 한꺼번에 내다 파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음 사례에 나오는 허생이죠.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 허생은 안성의 한 주막에 자리 잡고서 밤, 대추, 감배, 귤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당시 안성은 남쪽 지역에서 한양으로 물건들이 올라가는 제 교통로였어요. 그래서 안성장이 되게 유명한 장이었어요. 허생이 과일을 도거리로 서자 그냥 엄청나게 사들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일값이 폭등하였다. 허생은 이에 10배의 값으로 되팔았다. 이어서 허생은 그 돈으로 곧 칼, 호미, 삼배, 명주 등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마이총을 모두 사들였다. 마이총은 망건의 재료였다. 망건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가스죠. 가스기 위해서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머리 묶잖아요. 그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 망건값이 10배나 올랐다. 이렇게 허생은 50만 양에 이르는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도고, 독점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분당정치 변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서치체제 변화 더불어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